지수 2,500, 600 넘을 때부터 계속 이 얘기 나왔어요. 비투만 맞아, 얘기 많이 조심해라, 나왔어요. 조심해라. 근데 거기서 벌써 지수가 거의 3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무려 300포인트를 그냥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염 차장과 함께하는 주식 3단 코너입니다. 사실 차장님이 이제 벌써 김작가 TV 채널에 4번째인가 5번째 출연이신데 네. 그 출연하실 때마다 지수가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아니, 제가요, 네. 가면 어떤 채널은 가면 빠지는 채널이 있어요. 함께하면 이제 빨간색. 네, 근데 여기 김작가 TV는 오면 항상 오르더라고요. 저번에 네. 기억나는 게 저희끼리 그 녹화하다가 장을 안 보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중간에 봤더니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찍고 있고. 맞아. 기억나시죠? 예. 확실히 뭔가 좀 여기는 이 빨간색의 기운이 느껴지는 장소. 기운이 좋아요. 여기 또 여의도 근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12월 11일인데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지금 어디까지 올라온 거죠? 거의 오늘 아침에 2,800 한번 근처까지는 갔었어요. 아, 코스피.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아까 2,770 정도 보고 왔는데 네. 그 레벨에서 움직이고 오늘도 좀 강세고 코스닥은 920포인트, 3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1,000 가는 거 아닌가. 코스닥이 1,000포인트라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앞두고 이제 뭐 증시가 또 최근에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장은 뭐 여기서 지수가 더 뭐 바로 급등한다 그거보다도 네. 약간 옆으로 좀 늘어지는 그런 좀 장으로 좀 전개가 늘어지는. 되는, 예. 지금 현재 날짜 기준 오후 1시 30분에 코스피가 2770, 코스닥이 927이네요. 네. 사실 증권가에서 보통 2021년 내년 증시 전망을 이제 발표를 네.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네. 그때 대부분 한 2,700에서 800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다 왔어요. 사실은. 전망치. 근데 뭐, 전망치라는 건 그냥 전망치니까 뭐 네. 너무 뭐 맹신하실 필요 없고. 근데 저 국내 증권사 중에 가장 높게 보는 데가 제가 기억에 대신증권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 거기가 3,030포인트가 그래요. 3,000 넘은 게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세게 부르는 데가 JP모건. JP모건. 3,200. 아, 얼마 전에 그렇지. 보셨죠? 네. 그 뭐 어떤 주식 팔으라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맞아요. 예, 그 보고서에서 셀. 예. 그래서 뭐 한번 난리가 났었죠. 네. 그 보고서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JP모건이 제일 높게 보고 있고 그 외국계에서 사실 그 이렇게 증시 뭐 이렇게 2,700 가기 전에 그 골드만삭스가 가장 높게 한번 제시했었거든요. 2,800까지.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갔는데 그 후로 이제 국내 뭐 다른 증권사도 점점 올리기 시작했고 네. 거기다 이제 JP모건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 좀 불을 지폈다. 근데 사실 너무 외국계 증권사 맹신하실 필요 없어요. 그쪽에 이제 펀드 매니저나 뭐 애널리스트 분도 계시겠지만 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애널리스트나 네. 펀드 매니저가 훨씬 한국의 기업이나 시장을 훨씬 잘합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기 월가에서 앉아서 우리 한국 증시 분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뭔가 대단하고 월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죠. 근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여러분이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 또 요즘에 이런 채널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거기 그쵸, 나와가지고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이 그냥 다 알려드리니까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거기 JP모건에서 뭐 어떤 종목을 사라 팔아라 네. 그거 그냥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뭐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대로 전화하시는 게 더 맞다고 내일 생각합니다. 뭐 기사 하나 근데 염수관 차장님 왈 JP모건 쓰잘데기 없다. 그런 그런 정보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야, JP로고 그게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를 아니, 뭐 커피 저는- 먹다 잠깐 쏟으시는 것 같아요. 강하신. 네. 뭐 JP모건 저는 뭐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뭐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갈. 네, 여기까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 현재 코스피 2,770 네. 그리고 코스닥이 927까지 왔잖아요. 네. 차장님이랑 이제 촬영하는 게 또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 정도까지 지수가 오른 좀 이유는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큰 건 그때 이제 11월 그때 이제 대선 끝나고 네. 미국 대선은 전에 외국인이 주식을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일단 제거되니까 네. 외국인들이 마치 뭘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막 주식을 뭐 표현이 그렇잖아요. 질러버리더라고요. 마치 오늘을 내가 기다렸다 하는 듯이 그러니까 그 대선 당일날 깜짝 놀란 게 이제 저는 좀 외국인들이 관망하지 않을까. 왜냐면 대선 결과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이든이 앞서고 있어도 주식을 사고 트럼프가 앞선다. 트럼프가 이기는 쪽이었어요. 사실 첫날은. 맞아. 그죠? 기억나시죠? 막 사더라고요. 아, 트럼프 되면 증시 또 이게 뭐 법인세 인상 안 하니까 좋다. 근데 다음날
바이든으로 바뀌었잖아요. 또 사는 거예요. 바이든은 안정적이다. 예측 가능하다. 하면서 또 오르고.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때 딱 저는 느낌이 왔어요. 시장이 상승을 원하는구나. 왜냐면 악재에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모든 걸 다 호재로 둔갑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날 그거 보고 외국인들 그 애가 탔구나. 진짜 그동안 주식을 외국인이 한 10월까지 30조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달러가 약세이면 보통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달러 약세인데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버렸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결국엔 일단 대선이라는 리스크가 해소가 되자마자 일단 지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RCEP이라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그 경제 협정인데, 뭐 마치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11개국이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들끼리 그냥 그 무역 자유 있죠. FTA라고 그러나요? 그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근데 그게 11개국이 이제 동시에 체결한 거죠.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우리 한국 기업들은 수출 비중이 높은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아웅다웅 하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 한국은 트럼프의 맨날 그 트위터 한 방에 갑자기 관세 올리겠다. 자고 일어났더니 관세를 뭐 중국에 몇 프로를 때리겠다. 그럼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수출을 하거든요, 중국에. 무역이 서로 이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타격을 받잖아요. 그쵸. 2년 동안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아니라 이제 바이든이 되면 뭔가 좀 무역적으로는 좀 더 자유무역으로 갈 것 같고 거기다가 뭐 뜻하지도 않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일본하고 중국하고도 이렇게 같이 맺어버리니까 이젠 진짜 무역 쪽에서 뭔가 자유화가 되는구나. 외국인도 이제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그거 체결한 날부터 또 주식을 왕창 사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진짜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의 시각도 보는 눈은 비슷해요.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이런 무역 쪽에서 뭔가 해소가 되다 보니까 한국을 또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또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되게 특이한 게 외국인들이 RCEP이라고 이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날 이후로요. 외국인 자금이 이제 신흥국을 보통 이렇게 같이 들어오잖아요. 신흥국의 펀드에 들어오면 이게 한국도 사고 대만도 사고 같이 사거든요. 분산해가지고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들어온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그냥 뭐 중국, 신흥국 펀드 뭐 여러 가지 있죠. 대만, 한국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한국에만 이제 예를 들면 뭐 1,000억이 들어왔다. 그럼 한국에 거의 800억을 꽂아버린 거예요. 그냥. 나머지 200억은 이제 다른 나라에 분산되고. 그런 식으로 돈이 왕창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한국이 강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한국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쩔어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쵸. 대만이 갈 때도 사실 못 갔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가격 매력까지 있다 보니까 들어왔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강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반도체. 요즘에 나오는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많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슈퍼사이클이 2017년, 18년에 온 적이 있거든요, 한번. 삼성전자 D램 영업이익률이 이게 제조업체가 말이 안 되는 영업이익률이 나죠. 60%. 60%요? 60%. 영업 마진이. 보통 한 10%? 10%면 많다고 하잖아요. 그 제조업체들. 60%가 나온 거예요. 이게 거의 뭐, 이거 사기 아니냐. 어떻게 60% 남아요? 그러니까 D램 가격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D램 가격이. 그냥 아예 그냥 물건이 없을 정도로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고, 아시겠지만 근데 D램 가격이 올라가는데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없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냥 세 개의 회사가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어마어마하고. 근데 지금 그 사이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상. D램은 요즘에 그 뉴스 많이 보셨죠? 갑자기 뭐 정전 났다. 마이크론이. 그리고 오늘 새벽에 대만이 지진이 났어요. 지진 났어요. 그 약간 TSMC 공장 뭐 그쪽이라도 하는데. 근데 이제 지진 나도 뭐 대만에서 뭐 가동을 중단한 건 아닌데. 뭐냐면은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화재 사고, 정전 나고, 지진 나면 사람들 심리가, 그러니까 그 구매자라 그러죠. 이 D램을, 뭐 이런 노트북 만드는 회사들도 D램 업체들한테 물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조급해져요. 이거 빨리 지금 구매 안 해놓으면 이러다 뭔 일 생기면 D램 가격 엄청 올라가면 자기네만 손해거든요. 어차피 여기다 꽂아줘야 되는데 비쌀 때 사봐야 나만 손해니까 급해지니까 이제 주문을 미리 내버려요. 사재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은 이제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면서 이 D램이 가격이 내년 한 2분기에 반등하는 게 예상이었어요. 이게 앞당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역대 최고치. 예, 그 하이닉스 가는 거 아시죠?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 찍었잖아요. 그렇게 안 가던 기업이. 그러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전체 시총의 30%가 반도체잖아요. 이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반도체가 좋아지고 실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게 일단 1등은 LG화학이었어요. LG화학을 제일 많이 샀고 2등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를 찍어서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걸 느끼고 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더 공격적으로 샀고 반도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지수 안 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삼전 하이닉스 띄우니까 지수가 레벨업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해소,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그냥 증시가 2,700까지 온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지금도 강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쪽은 이제 알려줬잖아요. 어느 정도 반영도 되고. 네. 근데 우리가 안 좋은 회사로 알고 있었던 그런 우리 한국의 뭐 경기 민감주들 있죠. 네. 대표적으로 건설회사. 네. 그 다음에 그 항상 천수답이라고 느꼈던 증권주. 증권주. 그리고 거기다 갑자기 조선회사, 정유주. 요새 포스코 보셨어요? 포스코가 그냥 무슨 개별 잡주 같아요. 차트가. 막 이렇게 날아다녀요. 아 진짜요? 거기다 어제 한국전력이 8%인가 급등하고. 한국전력. 네, 하루에.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주도주가 한번 쫙 치고 나서 네. 쉬는데 그 밑에 있던 주변주들 있죠. 주변 대형주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한국전력은 진짜 소유주였는데. 완전 소외주. 소외주까지 가버려요, 지금. 그러니 지수가 안 올라가는 게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은 쪽으로 좀 선순환이 이게 잡히면서 주변주까지 가서 좀 더 제가 봤을 때 저도 한 2,650부터 700에서는 한번 좀 막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근데 그쪽에 이제 못난이 업종들이 딱 쳐버리니까 지수가 지금 거의 2,800까지 그렇죠. 레벨업 됐다. 이렇게 좀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증시 전망을 내년치를 몇 정도로 했나요? 저희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더라고요. 몇인가요? 2,700까지. 저도 정확한 수치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2,700에서 800 정도. 2,800. 네. 아 예전에는 2,700 부르면 왜 이렇게 높게 불러? 아.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 2,700, 800 부르잖아요.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아니 제가 아는 바뀌었어요. 그 제천에 출연한 네. 슈퍼개미 분들 몇 분 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대체로 다 증시 전망을 일단 좋게 보시고 굉장히 좋게 보신 분은 네. 내년에 3, 4천 아 근데요. 거기까지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불가능은 아니다. PBR이라 그러잖아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 몇 배냐. 우리나라 이제 지금 현재 그 코스피 PBR이 그러니까 1배 딱 자산 가치랑 똑같은 수준이 2,4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역대로 많이 갔던 데가 1.3배까지 간 적이 있어요. 네. 그거 계산하면 3,000, 한 300에서 50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옛날하고 가장 높았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치는 맞습니다. 데이터로도.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또 너무 높은 것도 사실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되겠어? 이럴 수 있는데, 뭐 그게 과거에도 1.3배 갔는데 PBR. 뭐 내년에 못 가리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허황된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네. 저는 주식시장에도 좀 그런 게 왔으면 좋겠는 게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네. 차장님한테 보여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패닉. 부동산 2016년에 샀는 사람과 이제 2016년에 사지 않은 사람이 이제 격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와 그 아파트를 매매했는 빚을 사람이. 내서라도 사신 분의 차이죠. 2016년에 자산이 비슷했어. 네. 근데 지금 아파트를 두 채 사신 분은 자산이 17억 17억. 5천. 그리고 전세에서 사신 분은 3억 3억 5천. 네. 저는 이 장이 이런 부동산 장이 이제 주식에도 좀 오자. 네. 아 그래서 요새 뭐 B2도 많이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네. 주식시장에도 실제 지금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느껴지긴 해요. 정말 그쵸. 주식 안 하시던 분들도 네.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니 서점 가보시면 딱 느낌 안 오세요? 서점에 다 베스트셀러 주식 다 주식이에요. 부동산이 완전 지금 소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판사에 가서도 물어보니까요. 부동산 책이 잘 안 나간대요. 맞아요. 다 그냥 주식책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나갈 정도로 주식에 대한 열풍이 지금 굉장히 뜨겁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 투자를 예전에는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안 좋죠. 이게 지금 되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게 이게 사실 SK증권의 이호성 연구원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이제 얘기해드리면 네. 그 알파헌터라고 있어요. 알파헌터. 그분이 알파헌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헌터가 사냥꾼이잖아요. 네. 근데 알파가 뭐죠? 보너스죠. 추가적인. 보너스. 그러니까 추가적인 위험에 대해서 뭔가 베팅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잖아요. 어차피 변동수도 크지 않고. 은행 예금 당연히 엄청난 안전 자산이죠. 그쵸. 근데 그랬던 그쪽에 있던 분들이 약간 사냥꾼 마인드로 바뀌어가지고 주식시장이라는 그 위험한 자산으로 이동을 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금리가 낮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점점 번져가고 있어요. 그 고객 예탁금이 지금 60조 넘었거든요. 맞아요. 60조 넘었는데 안 내려가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사면 예탁금이 줄어야 돼요. 왜냐면 주식을 사기 위해 넣어놓은 돈이, 그러니까 만약에 김 작가님이 지금 1억을 넣어놨어요. 네. 증권 계좌에. 네. 그럼 그 예탁금 1억이 딱 예탁금이죠. 증가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다음날 1억을 샀어요. 네. 그럼 예탁금은 0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 증권사의 주식이 아닌 약간 예금 같은 예금이죠. 느낌. 현금만. 주식을 사는 순간 예탁금은 없어지거든요. 네. 그건 주식으로 잡히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요새 계속 사잖아요. 네. 사는데 예탁금이 안 줄어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네.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면서 주식은 오르고 있고 네. 예탁금 더 들어오고 네. 있고. 근데 이제 사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이게 예탁금에서 나가지만 네. 그게 유지된다는 건 누군가 또 채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보면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올해 주식 산 거 만약 예탁금 플러스 주식 매수까지 합치면 거의 100조예요. 100조. 근데 이 돈이 지금 나가겠습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 돈이 나가면 무섭죠. 폭락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외국인이 파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기관 팔으라고 해요. 상관이 없어요.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증시 올린 거 11월 딱 한 달 빼고는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의 심기가 아까 기억나시죠? 10월 달에 동학개미 양도세. 네. 그때 우리 한번 녹화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억나시죠? 그때 개인들 심기가 불편하니까 증시가 어떻게 됐죠? 아주 난리가 났죠. 그때. 저 그때 한 달만 제가 이제 요건 이제 한참 지나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한 달만 마이너스 8천이었어요. 네. 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계속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 펼쳐지잖아요. 3,500, 4,000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수 어느 정도 간다가 문제가 아니라 주식 시장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트렌드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한국 증시를 좌지우지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저는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이 주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또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터진다거나 뭐 갑자기 개인 투자분들이 뭐 심기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예탁금이 막 갑자기 빠져버려요. 그럼 그때는 진짜 저는 조심해야 돼요. 이건 주식시장이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이어진 강세장이 꺾일 수 있는 징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런 건 없어요. 여전히 돈은 계속 들어오고 예탁금은 뭐 일각에서는 100조 얘기도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뭐 증시가 많이 올라서 쉬는 거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증시가 그렇죠. 좀 쉬어야 또 가는 거니까. 근데 단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폭락장으로 바뀝니다. 저는 그건 절대 동의 안 하고 쉬어가는 거지 다음 레벨을 위한. 근데 한 가지 무조건 체크하셔야 될 거는 예탁금은 꼭 잘 보세요. 개인 투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언론 기사 보면 자꾸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용융자 많다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비투 많잖아요. 네, 뭐 신용융자가 역대 최대는 맞아요. 18.3조 5천억인가 그럴 거예요. 18조 5천억. 그거 역대 최고거든요, 지금.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신용융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탁금이 지금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탁금이 30조, 25조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신용융자에서 예탁금 있죠. 예탁금이 만약에 100조인데 신용융자가 뭐 예를 들면 30조면 30%잖아요. 네. 신용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그죠? 작년이 한 38% 정도 됐어요. 신용융자 비중이 예탁금에서 차지하는 게.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많이 늘어났잖아요, 신용이. 근데 30%밖에 안 돼요. 작년 평균보다도 떨어져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신용이 너무 많으니까 18조 넘었으니까 조심하자. 저는 거기에는 절대 동의를 안 하는 게 그만큼 예탁금이 엄청 늘어났는데 뒤에 이만큼의 완충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작년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탁금이 안 늘고 예를 들면 예탁금이 늘지 않고 융자만 계속 늘어나면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만약에 38%까지 갔어요. 그건 안 좋은 거겠죠. 작년하고 비슷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도 30%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융자가 계속 느는데 그에 못지않게 만약에요 계속 예탁금이 늘어나요. 그럼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수 2,500, 600 넘을 때부터 계속 이 얘기 나왔어요. B2만 맞아, 조심해라, 조심해라. 근데 거기서 벌써 지수가 거의 3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보고
B2 조심해야 되겠다. 신용융자 조심. 그러신 분들은 무려 300포인트를 그냥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식도 팔아버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단편적인 데이터에 여러분들 네.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그 반대급부에서 뭔가 데이터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사실 네. 뭐 이 김작가 채널에 이 차장님 앉아 계신 자리에 다른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뭐 네. 실력 있는 분이 많이 나오셨는데 네. 코스피가 1400에서 2100 막 급하게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다수의 분들이 사실 더블딥? 더블딥 얘기했어요. 급하게 올라왔다. 조심해야 된다. 얘기 굉장히 좀 많이 하셨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승세를 예측한 사람은 사실은 제가 뭐 항상 물어보고 있는 증시 전망. 네. 이거 올해 말에 2800까지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 한 명도 없었던 네. 것 같아. 딱 한 분 있어요 거기. 누구였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SK증권에. 제- 이효석. 김작가 TV 출연하신 분 중에. 아직 그분 출연 안 하셔서. 예. 근데 거의 증권가에서도 거의 그분이 유일한 것 같아요. 진짜요? 되게 너무 세게 부르셔가지고 진짜 네.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은 8월부터 10월까지도 되게 좀 증시 안 좋을 때 그때 좋게 보던 분들이 갑자기 비관론으로 바뀌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자신 있게 못하고. 네. 근데 이제 그분만큼은 뭐 제가 그분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잘 보셨기 때문에 네. 여기 또 공저자죠. 저 요체 공조자 네. 지금 이효석 네. SK증권 자산전략 팀장님. 근데 그렇게 자기 폭락하는데도 자기 의견을 안 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이분 뭐 이렇게 근자감이지? 솔직히 다 공포심에 젖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맞추긴 맞췄는데. 결론을 맞췄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랬어요. 사실은 올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 넘었을 때 네. 분명히 다시 더블리고 온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코로나로 이렇게 나라 경제가 엉망인데 어떻게 뭐 2,500하고 이러냐. 맞아요. 그 당시 네. 그게 맞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의견이었어요. 네. 그게 맞았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야, 그러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장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차장님이 사실 의견들이 또 지난번에 뭐 실적 호전주라든가 이런 네. 또 종목 진단하신 것들이 사실 좀 많이 맞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틀릴 때도 있겠죠. 이게 사실 맞거나 틀리거나 50% 확률인데 그런 스트레스를 뭐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나 차장님 같은 분들은 잘 안 받을 수는 없겠다. 안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래서 장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시장이 받쳐줘야 그쵸? 그런 것들이 또 종목들도 잘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그 투자 아이디어는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맞거나 뭔가 또 갑자기 돌발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그 우리가 주식 투자가 재밌기도 하지만 어려운 게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다 알아버리면 사실 주가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쵸. 성립 자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고 싶은 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뭐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100% 믿지 마세요. 그럼 누가 맞추겠어요? 지수 3,500 갑니다. 4,000 갑니다. 그거 믿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건 저는 절대 잘못됐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그냥 그런 것만 보세요. 방향성이 어디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뭐 몇천 포인트 간다.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지금은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하락장이면 또 하락장에 맞게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만 보고 상승 추세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 주도주를 한 60에서 70% 포트에 깔아놔야 돼요. 왜냐면 상승장은 아시겠지만 주도주 위주로 가잖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오늘이 그런데 소외주가 한 번씩 딱딱 튀어요. 그러면 이제 일부 자금은 소외주에 미리 깔아놔야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면 안 돼요. 소외주는. 왜냐면 오르면 다시 밑으로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도주는 안 그래요. 주도주는 갔다가 쉬고 다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상승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약세장에 진입하면 당연히 현금 비중 늘리면서 급락했을 때 한 번씩 트레이딩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전략은 달라지는데 분명한 건 지금 아직은 상승장을 우리가 부인할 만한 뭐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분들이 여전히 네. 주식을 이렇게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꺾이지 않는 이상 쉽게 약세장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게요. 그 외국인이 중간중간 한 번씩 파는 날들이 있었어요. 이게 한번 나중에 HTS 보시면 한 번씩 그 11월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MSCI 뭐 지수 편입한다고 외국인이 그냥 주식을 한 2조 5천억 때려버렸거든요. 그걸요, 개인 투자분들이 이게 웬 떡이냐. 그냥 싹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 그 다음날부터 지수가 또 급등했어요. 개인이 올렸네요. 와, 나 저 그거 보고 정말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 이제 개인. 정말 옛날 개민들은 아니구나. 잘하시는구나.